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통도와 여기는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통도와 여기는 국민 TV. 시사를 맛있게 요리해드립니다. 김성수, 최연의 맛있는 수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로 시사를 요리해볼까? 그 전에 우리 예. 궁금하신 분들이 많았을 테니까 근황 토크나 하죠. 예?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저는 저 강용석이 스캔들 일으킨 바람에 한동안 또 종편에 좀 몇 번 나갔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최민수가 폭행을 해서 좋다 이랬는데 북에서 포탄을 쐈다 그래서 예. 갑자기 있던 방송들이 또 다 잘려서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저는 한동안 롯데그룹이 저를 먹여 살렸죠. 온갖 종편 TV조선까지 불러가지고 온갖 돈을 바짝 벌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포탄을 쏘는 바람에 그렇죠. 롯데가 사랑하는 최현 평론가. 그리고 최근 들어서 또 롯데가 후원해주고 있는 영화가 하나 있죠. 모르세요? 롯데가 후원해주는 영화. 혹시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영화 암살은 아베 신조가 후원을 하고요. 영화 베테랑은 롯데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네들이 이렇게 배급을 하고 있는 협력 하의 기업은 자기네들 덕분에 망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병훈한테 막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고 있는데 잘 안 되죠. 베테랑이 지금 몇만 돌파했다고 그랬죠? 제가 어제까지 769만 돌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아마 800만 돌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말이니까 최소한 50만 원 넘어요. 그렇죠. 자, 그럼 롯데가 후원한 영화는 뭘까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팀 포도철입니다. 긴급 체포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뭐하냐 안 차고? 조태우 사회는 경찰이 건드린 역사가 없어요.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된다 그랬어요. 신경 쓰지 마. 내 생에서 알아서 처리할게. 조태우 씨 재밌게 사시네. 근데 죄는 짓고 살지 맙시다. 냄새가 나.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사람이 투신해서 저러고 있는데 신문 기사 한 토막이 안 실려. 태우 씨! 니들 돈으로 어디까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명량한 형사신분으로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이가 없네. 내가 죄 짓고 살지 말라 그랬지. 나한테 이렇게 뒷감당할 수 있겠어요? 판 뒤집혔다. 자, 오늘의 컨셉은 바로 베테랑입니다. 베테랑. 컨셉이라니.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오늘의 키워드는 베테랑입니다. 키워드라니. 컨셉이라면 갑자기 우리가 일어나가지고 베테랑처럼 뭘 해야 될 것 같잖아. 춤을 춰야 되나? 오늘의 키워드가 베테랑입니다. 자, 베테랑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가지고 시사를 좀 엮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영화를 보면 우리가 굉장히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이 계셔서 좀 그렇긴 하지만 영화를 반드시 보세요. 보시면 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보면은 갑자기 정말 베테랑이 그리워지지. 베테랑이 그리워지죠. 그렇죠. 어느 분야의 베테랑이 제일 그리우세요? 저는 일단은 정치의 베테랑이 그립더라고요. 대한민국 정치를 온통 베테랑. 말아먹어버렸으니까 베테랑이 예를 들어서 그립지. 김대중 대통령. 그치. 베테랑이잖아요. 베테랑이요. 준비대 대통령. 오케이. 이런 분들이 있을 때는 사실은 정치에 희망이 있었어 좀. 뭔가 할 수 있겠다. 뭔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그치, 가능하지. 그런데 베테랑이 없는 시대, 베테랑이 아닌데 베테랑인 척하는 시대, 혹은 베테랑들이 뭔가에 홀려서 베테랑이길 포기하는 시대. 사람들 너무 불쌍해지잖아. 지금 이 영화에서 보면은 그래요. 서도철 형사라고 베테랑 형사가 나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형사들이 사실 범인 잡는데 베테랑이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자기 능력들이 그렇게 있는데도 베테랑답지 않게 행동할 때
우리 서도철 형사가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 우리가 돈 없어서 힘들었지 가오 없어 힘들었어? 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와우. 그리고 한 번 더 해줘. 돈이 없어 힘들었지 가오가 없어서 힘들었어? 와우. 이 멋있는데. 베테랑다운 얘기예요. 한 번만 더 해줘. 그 상대 그 베테랑이 포기한 형사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한마디. 팔 꺾으면서 너 돈 먹었지? 돈 먹었지. 명확하죠. 그래서 예. 제일 마음에 드는 건 맨 끝에 판 어떻게 했다 그랬지? 맨 끝은 아니고 이제 중간에 이제 형사가 칼에 찔린 다음에 찔린 다음에. 그 갑자기 그 위에 위에서, 상관이 내 새끼 배에다 칼친 놈 누구야? 가서 잡아와. 연기도 해요, 예. 전문가가. 제가 원래 배우였었어요. 네, 배우로 같이 했던 선배들이 뭐 정진영, 뭐 김의성 이런 사람이어서 맨날 구강만 만다 보니까 배우를 그러니까 서도철 형사가 말 자른다 결국 이제 그 너. 얘기죠. 예. 판 바뀌었다잉. 예.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난 연기가 안 돼. 그 재벌의 아들이 드디어는 이제 수갑을 차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는데요. 자, 그래서 베테랑답지 않은 베테랑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합니다. 그래, 그 자, 이유가 있겠다. 바로 오늘, 예, 바로 지금. 예. 안보, 국방의 베테랑이어야만 하는데 말이야. 지금 예.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국방부 지금, 얘기합시다. 자, 안보의 베테랑들에 대한 얘기들 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게 언제였죠? 18일이었나요? 어느 거요? 20일이었나? 18일이었나? 북에서 18일 맞습니다. 18일 날 3시 52분경 네, 3시 52분 맞다. 대포병 그 레이더에 뭔가 하나가 슉 이렇게 날아오는 그 영상이 잡혔다고 합니다. 큰 새가 지나가지 않았을까? 글쎄요. 어쨌든 슉 날아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나서 북에서 포탄을 쐈다. 근데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로켓포를 쐈다 그랬어요. 로켓포 쐈다 그랬어. 예. 조금 있다가 자주포를 쐈다 그랬나? 아니요. 그 평사포. 평사포를 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는 지금 현재는 몰라. 곡사포를 쐈다 그랬어요. 평사포를 쐈대. 아무것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일단 이야기하죠. 일단 포탄을 쐈대요. 쐈다. 포탄을 쐈대. 그리고 쐈대. 대포병 레이더가 봤대. 근데 그게 로켓포야, 평사포야, 곡사포야? 모르겠어요. 예. 그 지금 그 탄피 발견했대요? 근데 탄창 지정도 없어요. 소리를 들은 사람도 없어. 자, 저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것보다 조금 서부 전선인데요. 경기도 연천에 임진강 지류의 삼이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뱀꼬리의 삼이천. 거기 낚시만 딱 들이우면은 펄떡펄떡 익은 거 막 튀어나오는 데인데. 거기서 군대 생활했다고? 네, 오피병 했습니다. 포병이었대요, 포병. 오피병 위에서 이렇게 관측하는 잔망경 같은 걸로 보는. 그래서 하전사들이 너 오피병이라고 하기 전에 포병이라고 그러고 맨날 방송 들어가기 전에 하나 둘 3넷 뭐 이러면서 얘기했었잖아. 그 마이크 테스트 할 때 하나 둘 3, 넷 5, 6, 7, 8, 9 이게 이제 포병 용어예요. 다 아실 그 군대 갔다 오신 분. 근데 그래갖고 제가 물어봤어요. 포병이라면서 지금 날아온 게 무슨 포 같아요? 그러니까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제대한 지 20년 지났는데 그때 하전사들은 그 휴전선 일대에서 이쪽은 좌경기 총하고 이렇게 서서 막 하고 저는 이제 앉아가지고 이렇게 구경하고 그런데 저쪽 애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통 벗고 농사 졌어요. 예.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지금도 그 얼마 전에 JTBC의 그 탐사 프로그램이죠. 그렇죠. 스포트라이트에 보니까 농사 짓고 있더라고요. 농사 짓고요, 물고기 잡고요, 지들끼리 북한군 애들이. 물장난하고요. 예. 그래요. 네, 어쨌든 근데 그쪽에서 쌌대요. 이렇게 로켓포를 쐈다 그러면 이게 사실 한 발만 날아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요즘 특히 종편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는 그 북한의 방사포 있잖아요. 여러 그 이게 구멍이 있고 거기서 로켓들이 막 날아가는 거. 한 번 쏘면 최소한 8개 날아옵니다. 근데 한 가운데 하나만 넣나 봐. 그러니까 한 번 쏘면 8개 날아옵니다. 최소한. 보통 한 12개에서 16개 날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밖에 안 날아와. 하나 뽕 이렇게 나네.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이거 앵그리버드인가? 날아왔나?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로켓포는 아니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 그래서 로켓포라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그래도 군대 갔다 왔던 포병들이 그래요. 넌 포병 아니었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아니 맞다니까. 포병들이 그렇게 얘기해. 아니 로켓포는 한 대가 날아올 수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군대에서 갑자기 보도자료에서 그걸 바꾼 거예요. 뭘로? 평사포로. 평사포. 왜냐면 평사포나 자주포나 이런 것들은 하나만 날아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평사포로 바꾸고 놓은 다음에 보니까 야 평사포는 이게 로켓포하고 달라서 로켓포는 로켓 자체에서
이렇게 발화를 해가지고 추진체가 날아오잖아요. 있어서. 그러니까 어디 떨어질지 모르는 게 좀 거야. 있어요. 아, 그래도 떨어질지는 대충 알아. 대략 그 대충 알지. 계산하면 그 수학이에요, 수학. 그러니까 어디서 쏜 곳이 딱 특정이 돼요. 왜냐하면 대포병 레이더에 잡혔다는 건 궤적이 잡혔다는 거거든. 그렇죠. 그 궤적의 끝을 쫓아가면 우리 앵그리버드 해본 아이들도 알아. 그래. 앵그리버드. 애들 우리 애들이 더 잘 잡겠다. 앵그리버드 해본 애들 알아. 어디서 딱 쐈는지 알면 어디에 떨어지는 게 대충 나와요. 대충. 그 주변에 딱 뒤져보면은 포탄 자국이 저기 있네. 있다. 거기 터진 거 뭐 있다. 자네들이 있네. 그럼. 근데 왜 못 찾아 지금도? 근데 지금 또 나중에 고사포를 썼다 그랬잖아요. 고사포는요 여기까지 오지도 않아요. 근데 고사포를 쓰면은 날라오는 궤적은 물론 이게 정확해요. 제가 그 47인치 박격포 오피병이었기 때문에 155mm 뭐 이런 그 자주포들 쏘는 걸 다 봤거든요. 아니 그리고 뻥 터지면 어마어마해. 아니 고사포는 뻥 터지는 게 아니지. 그 탄환인데 고사포는. 그러니까 이렇게 고사포는 날라와서 터지면 그냥 위에 어마어마하다니까. 되게 대공으로 대공으로 쏘는 거. 대공으로 헬기나 이런 거 잡으려고 쏘는 거지. 만약에 걔네들이 자 뭔가 확성기를 향해 쏴. 그러니까 고사포 샀다는 걔네들 잘려야 돼요. 걔네들이. 난 곡사포 얘기했다. 곡사포로 안 하구나. 곡사포로 얘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안보의 베테랑들이 북한이 쐈다고 하는 거 정체가 불명합니다. 로켓포는 확실히 아니에요. 근데 평사포인가? 근데 평사포라면은 분명히 떨어진 탄착 지점이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왜냐면 다 보이니까. 그리고 지금 말하는 고사포라면 그걸 쐈을 리가 없고요. 고사포를 쏜 애들이 그쪽에서 영창 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웃긴 건 뭐냐면은 저는 쐈나? 정말 쐈을까? 그거 의심스러워요. 아니 일단 동부전선에서 다른 거 착각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쌌거든? 지금부터 하려고 그러는데 자 일단 우리 보세요. 자 정확하게 니들이 쏜 게 뭐냐 이거를 갖다가 좀 영상을 통해서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대포병 레이더 영상 좀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이 영상 공개한다고 군사기밀 누설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지. 그거 딱 다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예전에 그 연평도에 포격 당했던 적 있죠? 네. 예. 연평도 포격 당했을 때 대포병 레이더에 아무 감지도 못했다 그랬죠? 맨 처음 그랬죠. 예, 예. 네. 그 레이더로 지금 탐지했다는 겁니다. 대단하다. 그 탐지했다는 게 그러니까 옛날에 연평도를 쐈던 그 대포병 레이더 그때 탐지를 전혀 못했다고 해서 까였다. 그래서 새로운 레이더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또 엄청나게 중간에서 슈킹을 하려고 했던 바로 그 레이더가 지금 궤적을 발견했다는 레이더고요. 그 레이더가 어제 그 양구에서 또 궤적을 발견했다. 근데 그 다음에 1시간 뒤에 허상이었다. 이렇게 밝혀졌죠. 그러니까 이게 난 큰 새가 지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북한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어제 자기네들의 조선중앙TV와 이런 걸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 아니 우리는 도발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표를 갖다가 36발이나 쐈다. 글쎄. 그래가지고 우리 그 진지의 그 주변에 떨어졌다. 그럼 북한에 피해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주변에 떨어졌다는 것도 되게 웃겨. 왜? 아니 거기에서 쐈다는 게 확실하면 원점 타격을 하면 원점 타격해야죠. 근데 왜 주변에 쐈어? 그러니까 진짜 맞히면은 더 커질까봐. 그러지 않았을까? 그럼 대응 사격을 한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1시간 후에 대응 사격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여기 휴전선에는 5분 대기조로 다 준비가 돼 있어요. 표적 쏘는데 다 준비가 돼. 5분 대기조라고 해서 괜히 5분 대기조가 아니거든요. 아니 근데 그건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진짜 하나 확인해 봅시다. 72분 만에 대응 사격한 게 맞나요? 46분 만에 대응 사격한 게 맞나요? 이거 둘 다 또 아니 우리 국방부가 다 발표한 거예요. 처음에 72분 만에 대응 사격했다고 했어. 그다음에 이제 49분 만에 대응 사격했다고 뭐가 했어. 진짜야? 뭐가 진짜야? 몰라. 베테랑이 아닌 것 같아 진짜 그래도 보면. 그리고 대응 사격을 처음에 대포병 레이더가 다 거기서 잡혀가지고 그것이 확인된 다음에 대응 사격했다 그랬잖아. 처음에 또 그렇게 됐다. 근데 그 다음에는 그거에 대한 대응 사격이 아니었대요.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기사들을 다 보다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평론을 하기 위해서 기사들이 뜨는 걸 다 봅니다. 다 보면은 다 틀려. 진짜 국방부하고 국정원이 내는 거는 왜 이렇게 기사마다 다 틀린지 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처음에 분명히 대포병 레이더에 포탄이 잡혔대. 그래서 우린 대응 사격을 처음에 안 했다 그랬어요. 처음에 뉴스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찾아보세요. 왜 대응 사격을 안 했느냐?
우리는 자제를 하고 있다가 대응 사격 안 한다 그랬어요. 그치. 진짜. 그다음에는 대응 사격이 했다고 또 나왔어요. 그게 3시간 뒤에 6시 좀 못 돼서 5시 한 반쯤에 네. 방송 나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 뉴스가 떴어요. 대응 사격을 했대. 대응 사격 중이라고 좀 나왔어요. 중이라고 나왔어. 그래서 전쟁 났나 했어요. 대응 사격이 전방에서. 처음에 그럼 3시 52분에 했는데 5시 20분에 어떻게 대응 사격을 하냐고 연락이 또 깠어요. 이상했잖아요. 네, 연락이 깠어 사람들이. 까니까 3시 52분에 한 것 갖고 대응 사격한 게 아니라 4시 20분에 또 그쪽에서 또 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즉시 대응 사격한 거다. 그랬더니 4시에 쐈던 거에서 또 한 20분 차이가 나는데 근데 즉시 쏜 거냐? 그럼. 그리고 원점 타격한 거냐? 웃기잖아. 이런 얘기를 또 네,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점 타격을 하지 않았다. 네. 왜냐하면 그 두 번째 쏜 것이 우리의 진지에 이렇게 못 미쳐서 떨어졌기 때문에 DMZ 안에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그쪽 진지에 떨어지지 않고 DMZ 안쪽에만 쐈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고요. 이랬던 것 같아. 뭐? 일단 뭐가 잡혔어. 뭐 잡혔어? 뭐가 잡혔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까 위에다 알려갔어. 한참 그랬더니 기다렸네? 뭐 계속 기다린 거지. 저 대장님 위에 합천까지 갔다가 국가안보실장까지 간 것 같아. 그래서 국가안보실장 달려갑니다. 청와대로. 비서한테 문고리 상민방한테 간 거야. 어떻게 할까요? 알았어 해. 왜냐면은 여기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이 없어요. 이걸 누가 판단할 수 있느냐? 지금 한미연합사가 판단할 수 있거든요. 대응 사격과 관련돼서 한미연합사가 허락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미연합사로 갔을 것 같아. 그랬을 것 같아. 가서 한미연합사한테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했을까? 알았어 해. 그러니까 이러느라고 한 3시간 지나고요. 그 와중에 대응 사격을 안 했다는 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일단 한번 쏴라. 그냥 몇 번 빵빵. 그래서 36발을 쐈는지 29발을 쐈는지도 몰라요. 그래. 난 29발 쏜 걸 봤는데 우리 김현수 평론가에서 36발 본 걸 기사를 봤잖아. 그러니까 내가 먼저 기사를 봤거든. 그러니까 36발이라 그랬다가 난 29발이라 그랬다가 북한에서 또 36발이에요.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안보나 뭐 국방이나 이런 데 베테랑이 아니라 자기들 명줄 길게 이렇게 느리는 데 베테랑, 승진하는 데 베테랑, 그런 사람들 아닐까.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방을 책임지고 있다. 그리고 나서 더 무서워. 6시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갖다 했다는데 NSC. NSC를 했다는데 네. 근데 거기서 뭔 얘기를 했는지는 안 나와. 아무것도 안 나와. 안 나와 자료가. 그러니까 40분간 모여서 회의했다는데 자료가 안 나와. 딱 한마디 나왔잖아요. 확고하게 대응하라. 뭐 이렇게. 대통령께서 지시하셨다. 지시하셨다. 뭐하는 짓들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게 대한민국의 베테랑들이 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지뢰가 터졌잖아요. 지뢰가. 목함 지뢰가 터졌다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진짜? 그렇죠. 근데 목함 지뢰가 맞는 거 같으세요 진짜? 잠깐 보세요. 그때 당시에 8월 4일 날 지뢰가 터졌어요. 근데 지뢰가 터졌는데 처음에 국방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북한의 지뢰 같지는 않다. 멘션 그랬어요. 장마에 쓸려 내려온 우리나라가 설치했던 매설했던 지뢰가 흘러내려와서 그것을 밟은 것 같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대신 엠바고를 걸었어요. 기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엠바고를 걸었어요. 엠바고라는 거는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상황.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주겠다. 여기까지 건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보도는 하지 말아라. 이게 엠바고예요. 근데 그 다음날 뭔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날 이효호 여사가 북에 갔잖아요. 북에 갔죠. 8월 5일. 왜 기억하냐면 8월 5일날. 네, 그날이 제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네. 그날 기억을 해요. 딱 근데 그날 이효호 여사 가는데 전통문을 통해서 우리나라 통일부가 뭔 짓을 했는지 아세요? 고위급 회담을 하자고 제의를 해요. 제의를 했어요. 미친 거 아닙니까? 자, 일단은 뭐 터지고 제의들 얘기를 얘기한다면 어디가 뭐가 더 미쳤냐면 미쳤다는 얘기를 두 가지 측면에서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최유한 평론가가 지금 얘기한 건 지뢰가 터졌어. 그게 목함 지뢰야. 목함 지뢰가 아니라면 제의할 수도 있어. 그렇지. 근데 지네들이 나중에 밝힌 건 목함 지뢰야. 목함 지뢰를 걔네들이 거기까지 와가지고 설치하고 갔다며 세 개를. 그래서 그게 터진 거라며. 그런데 고위급 회담을 하자고 제안을 하고 앉았냐? 도발을 받고? 이런 국방부와 통일부를 믿고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안심하고? 못 살아요. 그런데 더 웃긴 거는 그러면 이게 목함 지뢰가 아니라고 치자.
그러면 이호 여사가 가 있잖아요. 북에. 네. 가서 북의 고위급 인사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호 여사를 통해서 전달을 하면 얼굴을 맞대고 서로 전달하는 그렇지. 제가 이러한 거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전달을 하는데 그럼 알겠습니다. 이러지. 이렇게 여기다 대고 던지냐? 아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부인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뒤에다 대고 전통문으로 통일부가 아무 이야기 없이 여기에는 얘기를 안 아무 하고 뒤에다가 대고 이거 무슨 뒤통수 치는 거냐 엿먹으라는 거냐 진짜 도대체 이런 짓을 통일부가 해요. 통일을 하고 싶다는 겁니까? 말고 싶다는 겁니까? 대화를 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누가 갔던 북과 접촉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사기꾼이 아닌 이상 그렇지. 혹은 간첩이 아닌 이상 그렇지. 솔직히 말해서 간첩도 활용을 해야 돼. 그럼. 이중 간첩도 활용을 해서 네. 전달할 건 있으면 전달해야 돼. 영화를 많이 봤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후 여사가 갔는데 거기다 대고 메시지는 전달하지 않을 망정 뒤에다가 그 만날 거라고 예견되는 그 시간에 전통문을 보내서 우리 회담하자? 그러니까 절대 김대중과 관련된 사람들이 통일에 관련된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가져가지 하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절대 줄 수 없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우리 그 민간 대표가 쿠바에 가요. 쿠바? 쿠바에 간다고 상정을 해봐요. 우리가 쿠바랑은 외교가 없으니까 쿠바에 가요. 그런데 그 민간 대표가 가서 쿠바의 그 지도자급을 갖다 만난대. 와. 접견을 한다는 거야. 근데 그 뒤에다 대고 우리 쿠바랑 고위급 회담하자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렇지. 그럼 이 민간 대표는 뭐냐? 바보 된 거지. 그냥 이 민간 대표는 그냥 뭐냐면 그냥 가서 인사만 하는 거예요. 얘는 가서 자기가 개인적인 줄로 쿠바의 고위급 지도자랑 인사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병신 같은 짓을 갖다가 외교적인 그런 관례나 이런 걸 봐도 이런 병신 같은 짓을 하는 걸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욕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 민간 대표라고 하는 통로가 하나 있는데 이걸 잘 활용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외교수대 하나잖아요. 그렇죠. 외교적인 어떤 공식적인 통로가 없으면 민간을 활용해서 외교를 해라. 심지어 이거는 우리나라 인지를 가둬두고 있는 그런 IS나 이런 애들한테도 네. 그런 민간 대표를 통해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지금 평양에요. 우리 유소년 축구단이 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강원도와 경기도 대표 아이들이 유소년 평양에서 축구 대회가 있어서 우리가 가 있어요. 지금 축구 대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괴뢰 놈들이 우리 아이들 해치면 어떠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들은 관계자가 실제로 반응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경기도와 강원도 대표 아이들이 가서 실수를 하면은 아이고 저런 이렇게 막 안타까운 반응이 있었다라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평양 가서 지금 축구 대회를 하고 있는데 전쟁 난다라고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갖다가 정말 재미없게 하는. 좀 재밌게. 이 너무 오래 들어왔어. 이 이야기가 지금 현재 북에 체류 중인 사람이 종편들도 얘기했지만 974명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 유소년 축구 대표들도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전쟁하겠다고 저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맨 처음 저기 막뭐 몇 시까지 뭐 한 개 쥐어주고 뭐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 다 사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진짜 전쟁이 나면은 누가 제일 먼저 소거 한반도로부터 떠나냐 하면 주한미군 가족들부터 떠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한미군은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아니지. 그렇지. 미군 맞는데 그 인공위성 통해서 북한을 거리 하나하나 사사시 다 보고 있는 미군이 다 알고 있어요. 전쟁 나면 난다. 안 나면 안 난다. 그런데 아무 일 없었거든요. 아무 일 없어요. 그거 보면서 주한미군들 가족도 빠지지 않는 거 보면서 전쟁 날 수 없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죠? 이명박 씨 안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눈치 빠른 사람 안 빠지고 그대로 있거든요. 아니 근데 우리는 정말 화가 나는 건 이런 전쟁 위기를 고조시켜가지고 이 도대체 누가 이득을 보느냐 이거죠. 이득을 보는 게 누구냐?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네. 주식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이득을 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 소리야? 미묘하게 어제 주식을 산 사람들. 내가 보기에는 주식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 작전한 거 아닐까? 그래놓고선 자기네들이 살려고. 네, 그러지 않고 일단 제가 그건 말씀드릴게요. 자, 지난 8월 14일을 강제로 아니지 급하게
8월 14일 임시공휴일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래놓고서 그 종편을 통해서 막 부를 때죠. 임시공휴일 효과가 뭐 1조 6천억이라고 그랬어 처음에. 나중에 구조까지 얘기. 구조까지 갔어. 구조까지 얘기하는 거야. 경제적 효과가 하루 경제. 하루 노니까. 한 보름 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럼 막 그럼 우리가 막 돈을 막 챙기는 거야. 900조가 생기고 이상 생기겠다. 야. 자, 임시공휴일이라는 그거를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으로 이야기해서 막 했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요. 자료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증시 그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는데 미국하고 홍콩, 중국 다 떨어져요. 단 한 군데. 중간에 브라질 보이십니까? 브라질 있나? 브라질 요것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다 떨어집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전 세계의 세계적인 증시 자체가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의 경기 둔화로 다 쓰러지게 생긴 거예요. 자, 미국만 좋아요. 미국은 사실 지금 내부에서 이제 소용돌이 치는 것이 있어서 셰일 오일과 관련된 그 기업들이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은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만 좋아요. 그러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나머지 나라는 다 따라서 금리 인상하면서 어려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전 세계적 불황이에요. 중국이 좀 더 좀 잘 해가지고 많이 소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경기가 둔화됐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지난 12월, 작년 12월에 이미 내년에 2015년 7% 고수하겠다 막 했는데 못하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 와중에 북한발 리스크가 터지니까 한국은 못 견디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못 견디는 거예요. 지금 뭐 700선 넘었다, 코스닥 700 넘었다, 뭐 그리고 2000 넘었다, 뭐 이러지만 못 견디고 떨어지는데 미친 거 아닙니까? 8월 14일 임시공휴일을 통해서 경기 부양한다 그 난리 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왜 여기까지 왔을까? 왜 이 전쟁 나지 않을 거 뻔히 알면서 전쟁 난다라고 이렇게 사기까지 치고 있을까?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 지뢰에서부터 키가 있는 것 같아요. 지뢰에서부터. 그 지뢰는 실제로 그 북한의 목함 지뢰는 통 안에 200g 정도의 화약이 들어갑니다. 200 정도의 화약이 들어가면 그걸 밟아서 터졌을 때 어떻게 되느냐? 땅이 움푹 패이고 사람이 걸레가 됩니다. 네, 맞아요. 이거는 그냥 전문가들 얘기가 아니라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북에 가서 지뢰를 직접 자기네들이 이제 수거하고 그걸로 실험을 해본 그런 장병들은 다 한 목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TOD 영상도 공개했어요. 종편에서. 미친 거야 이것도. 그 뭐 군사 기밀이라더니 다 공개했어. 공개했는데 터지는 거 보셨죠? 펑 하고 그 들썩하는 정도에서 끝나요. 이런 지뢰는 전형적으로 발목 지뢰. 발목 지뢰는 북한에 없어요. 어디냐? 미국이 만든 거예요. M14 발목 지뢰. 발목 지뢰는 전형적으로 지금처럼 발목 나갑니다. 종아리 이하는 살아있어요. 이 정도 보통 25g 정도, 30g, 25에서 30g 정도의 폭약이 들어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도대체 그 지뢰를 터진 게 뭘까? 지뢰는 사고였던 것 같거든요. 이건 우리가 소설 한번 써보는 거예요. 소설 쓰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장마비에 의해서 지뢰가 떠내려왔어. 근데 미친놈들이 미리미리 이렇게 좀 이렇게 금속 탐지기로 다 정리하고 애들이 상처를 안 받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거 안 한 거야. 어떤 지휘관 X인지 모르지만 그 새끼가 안 한 거야. 안 하고 갔는데 애들이 상처를 받았네? 그 새끼. 근데 얘가 좀 줄이 있나 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막아야 되잖아, 어떻게든. 막아야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 이휘호 여사도 가 있네? 근데 이거 어떡할까? 난리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엠바고 걸었어. 일단 엠바고를 걸어. 그리고 막 얘기하다가,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된 거야. 한번 몰아가자. 그래! 그럼 나흘 뒤에 가가지고, 이게 북한의 목표라고 발표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걸 밟고 나니까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기들 의지와 무관하게 여기까지 떠밀려온 거 아니겠어요? 자, 지금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뭔가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을 할 게 없잖아. 없지. 그러니까 확성기를 틀어. 야, 강력 대응이 확성기 틀고 삐라 뿌리는 거래요. 강력 대응했습니다. 확성기로 같은 거예요. 그때 저쪽에서 또 열받지. 저쪽에서는 열이 받겠죠. 근데 이 열이 받았는데 이쪽에서는 너무 좁은 거야. 내가 보기에 너무 쫄았어. 확성기 털어놓고 혹시라도 여기를 원점 타격하면 어떡하지? 쫄다가 뭐가 싶어 했어. 야, 이거 좋됐다. 그리고
막 뭐야? 난리가 난 거 아니까. 아니까. 이게 소설이에요. 소설이에요. 절대 바깥에서 얘기하지만 우리끼리 안에서. 우리끼리. 소설. 이 방송 보고 계신 우리끼리. 네? 우리 방송 보면 우리끼리만 근데 아는 얘기예요. 이게 만약에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사실과 부합하다면 우리는 도대체 우리 안보를 어떤 놈들한테 맡기고 있는 거야? 베테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적어도 옛날에 뭐 그 안보나 국방이나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보수 세력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죠. 제가 여기서 단연컨대 국방, 안보 최고 가치는 전쟁을 막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이 전쟁을 막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방 안보의 베테랑은 오히려 평화운동하고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평화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더 베테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는 기억을 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 전쟁 누구 대통령일 때 났어요? 이승만. 그 다음에 신성모가 막 그때 뭐 네. 당장 쳐들어가서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그러더니 저녁은 뻥 소리 나니까 뻥 소리 나니까 거의 부산 대구까지 갔었지 처음에. 그 어떻게 된 건지 나중에 여쭤봤더니 전쟁이 나자마자 대구까지 갔는데 각하 너무 많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전으로 올라갔대요. 그래서 다시 대전으로. 이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게 이승만이에요. 네, 이게 이승만이에요. 네. 그래놓고 일본에 망명도 하려고 했다 그랬죠. 그거를 KBS가 그 보도를 갖다가 했더니 이인호가 열받았지. 이사장님께서 친일파의 딸내미인가? 손녀. 친일파의 손녀인 그 이인호 이사장께 이인호 죄송합니다. 이인호 이사장께서 이인호 이사장께서 열받아가지고 잘랐네 걔를. 잘랐나 진짜? 징계 먹었지. 징계를 징계 먹었지. 어쨌든 진짜를 얘기하면 징계 먹는 그리고 나서 보세요. 또 우리 그 군대를 청와대로 진격시킨 인간이 누구야? 박정희야. 그러네. 군대를 갖다가 놓고 청와대를 진격시켜. 그리고 또 우리 군대를 갖다가 광주로 진격시킨 새끼가 누구야? 전두환 개새끼. 이 새끼들 다 뭐야? 보수 정권들이잖아. 언제 보수가 안보를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싸웠던 적이 있어? 딴 적 없어요. 오히려 어디서 얘기해, 이름도 감히. 없이 빚도 없이 그런 국민들의 안보, 국민들의 생명 지켰던 이름 없는 무명 용사들이 더 많았다. 만주벌판에서 일본 군대하고 싸우지 못하고 오히려 뭐 늑대나 짐승한테 잡혀먹히고 얼어 죽은 이름 없는 독립투사들이 더 많았다. 이것이 현재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 같다는 역사적으로 가장 안보가 잘 지켜졌던 정권이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이었어요. 그때 연평해 좀 뭐야? 그때 영화 나오죠. 연평. 진짜 정말 철저하게 잘 지켜졌었고 영화 사기예요. 그 평화를 갈구하면서 서로가 오가면서 서로 공장도 만들어주고. 자, 정리합시다. 이런 제대로 된 안보의 베테랑들에게 안보를 맡겨야 되지 않을까. 이 모든 것을 이 현실에 이 모든 것을 노리는 것은 뭘까? 이 호들갑 떠는 건 뭐냐면 국가정보원이 해킹을 했고 자신들이 무능하고 보십시오. 뭐 한 게 뭐 있습니까? 3년 지나도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경제는 개판이 됐죠. 지금.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뭔가 뚫고 나가고 탈출로를 제공하려면 국민 일체화 이 위에서 포 쏘면은 마음은 다 부산으로 피난 가는 국민들에 대해서 국민 일체화를 통해서 그 프로그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다시는 이따위 짓이 벌어질 때는 다시 한번 더 목소리 높여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국민TV 조합원 여러분부터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방송이 지금. 글쎄, 종편 나가서 이런 얘기 하고 싶거든요. 안 불러요. 이러면은 이제 잘려서 한 6개월 못 나가거든요. 네. 한번 얘기. 요즘엔 지상파도 더해요. 지상파도. 네. 자, 참. 근데 그러면 잠깐 그 베테랑 얘기를 우리 안보의 베테랑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외부적으로 우리를 막아주는 게 이 군인들과 더불어서 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국방부라면 내부적으로 우리들의 인권을 지켜주는 게 누굽니까? 법관들이잖아. 법관들. 그렇지, 법. 그러니까 법에 관한 베테랑은 법관들. 그 중에서 최고가 대법관. 대법관이 근데 과연 베테랑인가?
그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검사 뭐 해가지고서 막 승진해가지고 법에 대해서 빠삭하신 분들 그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연 이분들의 베테랑인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번에 한명숙 전 총리가 한명숙 전 총리가 2년 징역형을 받았어요. 결과적으로 이제 대법원에 상고했던 걸 상고를 기각해버렸네. 근데 상고 기각의 사유가 뭐였냐면 범인을 저지른 사람이 검찰에 가서 자백을 한 것은 증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한만호 전 한신공영 대표가 1심 때 증언하면서 증언을 법정에서 번복했잖아. 죄송하다고. 양심에 찔려서. 내가 검찰이 한신공영의 주주로서 지배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하려면 협조해 해가지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게 다 밝혀졌어요. 위증이라고 하는 그런 부담까지 안고 다 밝혔어. 양심에 찔려서 사람한테 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 증언이 번복되고 그런 것들은 법적인 원래 가장 맨 처음에 했던 진술이 가장 정확한 법이다 이러면서 증거 능력이 있다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맨 앞에 게. 맨 앞에 검찰에 가서 얘기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번복한 거는 나중에 짬짬이를 했다는 거야. 매수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 매수한 돈을 갖다 어디인지 보여주든지. 그러든지. 그러니까. 그리고 또 골 때린 게 어떤 게 또 증거로 인정이 되냐면 한만호 한신공영 대표가 발행했다는 수표가 이 한명숙 전 총리의 동생이 전세돈 내는데 거기에 쓰였다더라. 이 돈이. 그러니까 쓰였다는 거예요. 이 동생하고 한만호는 전혀 모르는 사이니까 이거를 중간에 한명숙 대표가 한명숙 그때 당시 대표 받아서 줬다.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동생이 이 최요한이가 사인을 한 수표를 갖고 어디에 가서 빵을 사 먹었다 그러면 최요한이 나한테 돈 준 거야?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증거라고 잠깐 정확하게 보세요. 정확하게 의심은 갈 수 있어. 의심은 갈 수 있는데 그 내 동생이 최요한의 이름이 적혀있는 수표로 빵을 사 먹어요. 그러면 얘가 나한테 돈 준 겁니까? 그렇게 단정을 지을 수 있어요? 최요한하고 내 동생은 몰라요. 그런데 최요한의 수표가 내 동생이 썼다고 돈이에요. 돈. 얘 나한테 돈 줬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없어요. 경우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지금 일단 그 한명숙 전 총리의 비서가 어떻게 밝혔냐면 내가 한만영 대표하고 잘 안다. 잘 아는데 돈을 갖다가 좀 꿨다. 3억인가를 꿨대죠. 3억을 꿨는데 중에 그 돈이 이 동생이 막 이렇게 전세금이 당장 필요한데 이걸 갖고 대출을 얻으면 12% 돈을 내야 되고 이러니까 5천만 원이가 부족해서 며칠이면 가는 게 한 일주일 안에 돼? 야 이거 일단 써. 이랬다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돌려줬잖아요. 나중에 다 갚았어. 다시 다 정리. 다 갚았어요. 그런데 이 돈이 쓰였다는 그것만으로 뇌물을 갖다 9억이나 받았다는 것에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대법관들께서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원세훈이 이 사건을 갖다 한번 보세요. 원세훈 사건 같은 경우는요. 그 직접 명령을 내렸던 국정원 요원의 이메일에서 자기가 제목을 단 이런 그 파일이 발견이 됐어. 발견이 돼서 그 파일 안에 있는 내용들을 쭉 보니까 거기에 아이디들이 막 있네. 그래서 그 아이디를 추적을 했더니 엄청난 못된 댓글들 다는 것들이 막 수십만 건이 발견이 됐어요. 수백만 건씩. 그래 수백만 건이죠. 120만 건이 발견이 추가로 됐는데 대법원이 어떻게 판결했는지 아세요? 그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을 봤더니 낙서도 있고 자기 개인 신상 적은 것도 있어서 증거 능력이 없답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나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돼. 내가 비망록으로 적어놨어. 비망록 적어놨는데 그 중에 아이디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그 아이디를 뭔가 활용하려고 적어놓은 거 아니야. 그러겠지. 그런데 그 밑에다가 생각나가지고 최원한테 꿔준 돈 10,000원 기억해야지.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최원한테 준 돈 10,000원이라는 게 써있기 때문에 이 아이디는 의심해야 되는 아이디라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전체 증거 능력 없어. 그리고 다시 2심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한명숙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줬다는 게 정황적으로 다 이해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돈을 줬다는 거야. 유죄는 유죄. 상고를 아예 기각해버렸어. 이 증거를 사용하지만 이 정도도 아니고. 비교를 그거 말고 성완종으로 해보자. 성완종을 해볼까요? 더 적나라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 제가 그 말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사기꾼은요 절대 자살하지 않아요. 사기꾼은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사기꾼이 아니기 때문에 자살한 거예요. 국정원 직원. 그건 나 모르는 거고. 난 안 죽은 것 같아. 네, 어쨌든 성완종은 자기 목 걸고 누구 얼마까지 다 밝히면서 죽은 사람이에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권력은 그때 돈 처먹었다는 어떤 의원한다는 X새끼가 그런 얘기를 했지. 사람이 죽을 때 되면은 뭔가 한을 품고 죽어서 그랬나 보다. 근데 그 새끼가 그 전에 있는 뭐 또 누구 자살하면서 적어놓은 사건에 대해서는 죽은 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렇지. 두 번에 걸쳐서 바꿔가면서 아니 좋아요. 그 사람은 판사가 아니니까 그렇다고 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재판관. 근데 대법관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대법관은 원세훈한테 적용한 거나 한명숙한테 적용한 거나 똑같이 성완종한테 적용하는 거나 똑같이 적용을 해야죠. 아니 성완종 같은 경우는 검찰 쪽에서 아예 무혐의했으니까 좋아요. 그렇다 쳐요. 대법관들이잖아. 얘네들은 검찰이 아니라 검찰은 솔직히 승진 누가 좌지우지합니까? 승진을 대통령이 좌지우지하지. 청와대가 해. 당연. 법무부 장관이라는 건 청와대가 하잖아. 그러니까 그렇다고 쳐. 근데 대법관들은 그러지 않아. 더 이상 어디 올라가려고 대법관쯤 됐습니다. 국무총리 하고 싶은가 봐. 대법원장 하시려나? 대법원장만 하나? 그 중에서도요. 전원합의체 회부했잖아요. 5명은 그랬어요. 5명. 5명의 대법원들은 야, 씨발 이게 무슨 이게 뭔한 짓이야. 쪽팔리게 막 이래. 야, 이게 뭐 돈 줬다는 증거가 어떻게 되냐? 5명. 말도 안 돼. 5명. 근데 나머지는 돈 줬다는 증거가 된대. 증거가 된대. 그 8명 중에 아주 기원 받아가지고 청와대 들어갈 수도 있겠고, 그렇지. 비서실장 할 수도 있겠고, 그렇지. 국무총리 할 수도 있겠고, 그렇죠? 네, 세상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아니 그렇지? 이게 무슨 베테랑 같지 않은 그러니까 대법관들 그런 인생 갖고 있나 봐요, 그렇죠? 근데 세상 다 그런 거야. 비율을 보세요. 8명 대 5명이잖아요, 대법원. 대법원도 사실 추천 받는다. 그럼 야당 추천 야당 될 추천 수 있죠. 야당 추천 받아요. 이거부터 깨야 될 것 같아. 그래. 그러니까 대법관들 직선 잡시다. 멋있는데? 직선이 하면 이런 일 없잖아. 나한테 이런 얘기 안 하고 자기 자, 어쨌든 베테랑들이 베테랑답게 서는 세상을 좀 보고 싶어요. 근데 대법관들, 법에 있어서 이 베테랑이라는 대법관들도 적용하는 게 이럴 때 다르고 저럴 때 다르네. 도대체 뭘 믿고 우리가 대법관까지 맡겨보겠습니까? 삼심제가 왜 있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한 번에 그냥 하지 뭐. 대통령이 다 정하지 뭐. 우리 할 얘기 많으니까 예, 다음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자, 진짜 베테랑인데 예. 진짜 저질이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대한민국 재벌입니다. 그렇죠. 예. 대한민국에서 정말 저지르면서 돈을 진짜 잘 버는 베테랑들은 대한민국 재벌들입니다. 예. 그런데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제가 할 말이 많아요. 세계적인 권위를 받고 있는 옥스퍼드 영어 사전이 있어요. 영어 사전에 그 다 아셔 다. 재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태권도, 김치 뭐 이렇게 하면서 재벌이 들어가요. CHAEBOL. 예. 발음 들어보니까 재벌. 예. 재벌 이러더라고요. 예. 재벌 이렇게 말합니다. 예. 이게 뭐냐면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거기에 정의되어 있기를 한국의 대기업 집단의 형태라고 되어 있으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족 소유의 것, 가족 경영의 것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즉 전 세계적으로 재벌의 형태를 갖고 있는 한국의 기업 형태는 별로 없다.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려니까 재벌 이거를 따로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합니다. 토요타 가족 경영 아니냐? BMW 가족 경영 아니냐? 스웨덴의 GMP를 뭐 30% 이상 담당하는 발렌베르 그룹 거기 가족 경영 아니냐? 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실제로 사실이고. 그런데 그쪽 가족 경영이랑 대한민국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가족 경영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쪽 가족 경영은요, 기본적으로 투명해. 능력 없으면 가족이라 하더라도 배제당하거든요. 발렌베르 그룹은
5대째 가족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 5대째 굉장히 투명하게 후계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시켜서 거기서 안 되면 탈락시켜요. 잔인하게 탈락시켜요. 심지어는 발렌베리 집안은 10가지 조건이 있어요. 자기 후계자가 되기 위한 10가지 조건. 자기 힘으로 명문대학교를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자기 힘으로 뉴욕이라든지 뉴욕의 월가에서 일을 해야 돼요. 자기 부모 돈 뭐 받지 않고 자기 힘으로 여러 가지 있잖아. 그렇죠. 해병대도 갔다 와야 되고. 그건 남녀 차별이더라고. 군대는 반드시 갔다 와야 되는데 그것도 해병대에 갔다 와야 되고. 자기 힘으로 해야 되는 것을 일단 기준을 딱 해서 여기서 안 되면 탈락시켜요. 그렇죠. 우리나라처럼 아까 뭐 씨 많이 뿌리셨다 그러는데 씨 많이 뿌린 가운데 그나마 똑똑해 너 보이는 재용이 너 일로 와. 이걸 이런 게 없다는 거야. 재용이가 똑똑해 보여? 아니 그러니까 걔네들이 생각할 때 걔네들이 생각할 때 없잖아. 심각한 사람이 문제예요. 없잖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도요타나 비엠타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만 유독 역사적 상황이 있죠. 예? 역사적 상황이 박정희 정권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재벌이 컸지 않습니까? 껌 장사하던 일본의 중소기업인 롯데가 어떻게 한국의 재계 5위 수준의 재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그때 당시에 한일 마쿠 수교에 있어서 신교포가 역할을 하면서 귀여움을 많이 받았어요. 박정희한테. 그러면서 떼어준 겁니다. 근데 거기에도 숨겨진 얘기가 있는 게 신격호의 아버지가 신격호의 아버지 그리고 삼촌 유명한 친일파예요. 맞아요. 유명한 친일파예요. 그래서 다리를 알 수가 있었거든요. 심지어 영화 암살에 신격호의 삼촌이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십시오. 거기 어디에 있었나 한번 찾아보시면 또 재미있는 그런 하나의 숨은 그림 찾기 이런 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 경제 구조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2만 달러에서 깔딱깔딱하는 이유는요. 이것이 뭐 이명박 때 낙수 효과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기업이 다 쳐먹고 이것도 있겠지만 국민들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 수 있고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미래에 희망이 있다는 그것들을 재벌 구조 이 자체가 아까 임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재벌 구조 자체가 길을 다 꺾어버리기 때문에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 2만 달러 못 가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재벌 구조가 그래서 해체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송을 하는 거니까 강연을 하지 마시고 강연을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일단 롯데 같은 경우가 승승장구하게 된 것은 한일 수교 정상화를 할 때 63년도 엄청난 이런 뒤에 특혜들을 갖다 챙겨서 갑작스럽게 깜짝 놀랐지. 롯데가 한국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그 재산을 갖다 쌓게 됐고요. 그럼 삼성은 어떻게 쌓게 됐느냐? 삼성은 여러분 사카린 밀수사건이라는 거 알죠? 근데 사카린이 뭐예요? 사카린이? 사카린이 감미료입니다. 합성 감미료. 그러니까 설탕보다 한 40배 정도 달다고 하는 합성 감미료인데 옛날에는 이제 설탕이 귀하니까 전부 사카린을 썼잖아요. 그런데 쪽팔리게 그래도 그때 당시에 뭐 설탕 팔고 밀가루 팔고 그러면서 300으로 엄청나게 돈을 벌던 이병철이 왜 쓸데없이 사카린을 밀수했을까요? 아시네. 사실은 그건 이병철이 밀수한 게 아니에요. 이병철을 박정희가 데리고 갑니다. 청와대로 데려가가지고 한마디 하죠. 아 자네 임자 그렇게 돈만 벌어도 되겠어? 그래서 갑자기 이병철이 모골이 성연해지죠. 비료 공장 하나 많다. 그래서 비료 공장을 해요. 그게 한국 비료죠. 그게 나중에 제일 비료 되는 건데. 그 한국 비료를 맡아갖고 비료를 왜 맡으라고 했나 그랬더니 겉으로는 한국의 비료들을 이렇게 우리 농민들한테 줘서 녹색혁명을 해야 돼 이런 거 같았죠. 그 비료 원료 수입한다고 하면서 사카린 밀수에서 정치자금 챙겼거든요. 맞아요. 박정희가. 그런데 그게 발각이 돼. 박근혜 아버지가. 발각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 박정희가 보기에는 엄청 띨띨한 경찰에 발견이 발견되는데 어떻게 해? 덮어야 되잖아요. 덮어야지. 그래서 이병철한테 가서 또 그러죠. 임자. 네가 맡아. 그러니까 맡을 수가 있나요? 일단은 이병철은 재계 은퇴 선언을 합니다. 재계 은퇴 선언을 하면서 대신 누구를 희생양으로 삼느냐? 둘째 아들을 희생양으로 삼죠. 그래서 이창희가 그때 독을 품고 투서를 합니다. 투서를 누구한테 하느냐? 박정희한테. 이 바보가.
그러니까 박정희가 그걸 들어주겠어요? 얘는 뭐야 그러겠지. 집안 싸움은 알아서 해. 이러면서 안 들어주니까 네. 이창희가 아웃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맹희가 그때 당시에 지금 얼마 전에 죽었잖아요. 이맹희가 그때 당시에 이제 모든 정권을 딱 받고 마치 사도세자처럼 한국을 통치하는 사도세자처럼 그때 당시에 삼성을 통치하게 됐는데 이병철이 뒤에서 그냥 감나라 배나라 뭐 난리를 왜 하겠어요? 박정희가 뒤에서 쑤시니까. 그렇지. 아 이맹희는 이렇게 해야지 좀 이맹희는 그래도 사실은요 그때 당시에 미국의 어디야 뉴저지인가 거기서 박사학위를 따올 공부하고 정도로 온 사람이었어요. 꽤 괜찮은 그런 실력파였어요. 그런데 하도 이병철이 뒤에서 지랄하니까 대판 싸우죠. 대판 싸우고 나서 이병철이 결국 다 자르고 그렇지. 결과적으로 그래서 CJ 그룹이 독립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이병철이 혜택을 못 받았겠어요? 어마어마한 집중적인 혜택들을 받으면서 갑자기 삼성이 재벌의 지위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걸로 큰 거고요. 사실 뭐 이건희 회장이 잘한 것도 있어요. 93년도 그 이후에 신경영을 하면서 잘한 것도 있는데 못한 게 더 너무 많아서 그렇지. 근데 나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 이거 영화 베테랑 보면은 유아인이가 너무 못되게 나오거든. 그렇죠. 그거 실존 모델이라면서요. 실제 모델이 있어요. 네. 여러 사람들이 모델입니다. 네, 사실은 여러 사람 모델. 진짜 모델이 나 롯데가라고 얘기 들었어요. 롯데가라. 롯데가. 롯데가 누구래? 롯데가에 뭐 회사의 막내 뭐 회사 회장님 아들인데 5번째 아들인데 근데 실제로 별짓을 다 했어요. 1990년대 영국에서 유학을 시절부터 떠들었는데 왜 옛날에 왜 어떤 회장님 아들이 차 가지고 갔는데 프라이드가 끼어드니까 열받아가지고 세워가지고 벽돌로 찍었다는 기사 보셨죠? 그 사람이 롯데가 나중에 그 사람 죽었어요. 37살에 나중에 이제 죽었는데 마약했던 것 같은데 그거를 모티브로 했다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주변에서 보기에는 재벌 2세나 3세 중에서 어머니가 둘째 부인이거나 그러잖아요. 그럼 자식들이 되게 그래요. 되게 그래요. 제가 사실은 이것도 명예훼손적인 소지가 있는데 제가 동숭아트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기획실장으로 이제 근무를 했었잖아요. 그 동숭아트센터가 이제 동아그룹이라고 동아그룹이라면 여러분들 잘 모르셔. 근데 코린도 이렇게 얘기하면 인도네시아 가시는 분들은 다 아세요. 인도네시아 벌목 채취권을 이 한국에 독점하고 있는 곳이에요. 코린도. 나무 그리고 팔고 이제 동아마루 뭐 이런 걸로 유명한 그룹이 있습니다. 동아마루 아시죠? 근데 여기가 이제 큰 부인이 죽고 나서 두 번째 부인이 바로 지금 현재 동숭아트센터의 이사장인 김홍랑 여사인 거예요. 근데 이분한테서 아들이 하나 있어요. 딱. 근데 이 아들이 개차반이 이런 아들이에요. 이런 하는 짓을 보면 유아인 같아. 똑같아. 머리도 올백을 하고 이 올백이 또 그쪽 트레이드 마크인가 봐. 올백을 딱 하고 뒤로 번지르르하게 하고 양복 입고 다니면서 자기 나이보다 기본적으로 한 30세 정도 많은 분들을 조인트 까고 그리고 이분이 그 주식 장난을 쳐가지고 돈 벌고 이런 것들을 보면 아주 기상천외하더라고요. 그런 거 잘하죠 그런 것들. 근데 재벌가들은 왜 아나운서들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렇게 아나운서들을 좋아하더라고. 이제 진짜 이게 그 명예훼손이었다. 뭐 아나운서랑 결혼한 재벌 아들은요 아침에 TV 딱 보니까 너무 이쁜 거야. 엄마한테 졸랐대잖아. 엄마 저 여자야. 그래서 아름아름해서 결혼했대잖아요. 근데 사실은 재벌가는요 자기들끼리 삽니다. 자기들끼리. CJ 삼성 이렇게 살고요. 그 건널목에 이제 현대랑 같이 그룹 지고요. 그래서 재벌가에서 가장 선호하는 며느리는 정치인 며느리도 아니에요. 왜냐면 정치인이 잘못되면 또 자기도 엮여 들어갈 수 있으니까. 노소영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정치인 며느리 알고 재벌가가 가장 선호하는 며느리는 역시 재벌가의 딸내미들을 제일 선호합니다. 그들끼리 리그를 만들면 가장 선호합니다. 근데 이거 인정하면 안 돼요. 대한민국에 계급 없거든요. 그걸 인정하는 순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죽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얘기가 왜 여기까지 갔지? 몰라. 재벌 얘기하려고 그랬어. 베테랑이 아닌
그 베테랑이어야 되는데 베테랑이 아닌 그런 얘기라고 돈 하는데 버는데 베테랑이라고. 그러니까 이 대림산업 얘기해줘. 대림산업. 이 사람들이 실제로 그 돈을 갖다가 제대로 벌 수 있는 방법은 해외에서도 많은 그 탁월한 기업가들이 이렇게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일단은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요. 새로운 상품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그 시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요. 그렇지. 기술 혁신. 그리고 그 일자리를 통해서 또 새로운 인재들을 길러내요. 예. 그리고 그 인재들을 길러내면 또 그 인재들이 새로운 회사를 또 새롭게 창업을 해서 또 만들어요. 예.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커져나가는 게 이게 선순환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그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우리나라의 재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재벌은 왜 베테랑답지 않다고 얘기하냐면 지 스스로가 뭔가 창의적으로 뭘 한 게 없어. 네. 대부분 남이 창의적으로 해놓고 있으면 그걸 먹는다? 뺏어가. 그걸 뺏어서 자기가 버려요.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SK예요. SK가 예전에 뭐 무슨 뭐 창의 뭐 우리가 뭐 새로운 거 꿈꾸고 뭐 어쩌고 SK 정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옛날에 성경. 네. SK가 사실 그렇게 크게 된 게 뭡니까? KT 먹으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 네. 네. 이동통신 먹으면서. 이동통신. 네. 그때 당시에 그 이동통신을 먹지 않았으면 SK는 지금 변방. 재벌이 될 수가 없어요. 이동통신 그 선정할 때 특혜 있었다 그런 얘기 많이 해주셨죠. 그럼요. 예. 아주 지저분한 얘기들이 많았어. 근데 나 이제 궁금한 게 사회환원을 사회환원을 하는 예를 들어서 그 어디 유한영이라든지 양심적인 기업인들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대림산업 회장이 또 막 조선일보에서 엄청나게 2천억 원. 네. 2천억 원. 그게 왜 조선일보에서 나온 줄 아세요? 모르시죠? 네. 2천억 원을 준 그 펀드, 통일 나눔 펀드. 거기가 조선일보가 만든 거예요. 조선일보 거예요. 조선일보가 만든 거예요. 네. 거기 지금 이사장이 조선일보 부사장 출신이에요. 네. 그리고 대림산업 거기에 있는 이사들의 대부분이 친박이야. 친박이야. 그래서 2천억을 준 거지 대림이. 미쳤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뭔가 미담이 생길 수가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제대로 된 미담들이 나오려면은 토대가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이 토대부터가 제대로 안 되니까. 지금 현재 그 청와대가 하고 있듯이 문고리들이 움직여가면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기업은 살리고 마음에 안 드는 기업은 죽이고 보세요. CJ는 마음에 좀 안 들거든. 안 들지. 아직까지 참여 안 해주잖아. 그리고 지금 SK는 정말 욕 많이 봤다 뭐. 최태원이. 이렇게 해주는 그런 투표 안에서는 실제로 제대로 된 베테랑과 제대로 된 기업들도 살 수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해요. 우리가 방송이나 뭐 이런 데에 예를 들어 방송 언론 뭐 저희도 글 쓰니까 이런 데에 베테랑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는 뭐 열심히 베테랑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참 이런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베테랑답지 않은 베테랑들이 펼치고 있는 이 대한민국 제대로 베테랑들이 재구실을 하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